2015년 초에 그 박관천 경정이 권력 서열 이야기하면서 1위가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이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저도 그런 정윤회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랬을 때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동의한다.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그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럼 거의 최순실, 박근혜 공동정부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공동정권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왜 이제 최근에 와서 특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하태경 전 새누리당 의원, 당시에는 바른정당 의원이었다는 점 정정해 드리고요. 자, 하태경 의원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순실, 워낙 유명한 말이잖아요. 권력서의 1위는 최순실 씨다. 근데 이게 삼성도 알고 있었고, 승마협회도 알고 있었고, 마사회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만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누가 가장 이 정권의 권력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다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삼성 관련해서도 사실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돈을 실질적으로 삼성은 아직도 계속 유망주, 승마유망주 여러 명한테 지원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수혜자가 한 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삼성도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사회 관련해서도 지금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사회는 경마죠. 그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예. 근데 왜 승마를 지원하려고 좀 노력을 하나요? 도쿄 2020년 승마 지원을 마사회가 나선다는 것도, 물론 말을 같이 다룬다는 것 그렇죠. 빼고는 예. 그렇게 큰 분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거, 박원호 전무가 다 얘기를 했죠. 네. 그런 상황에서 마사회도 역시 최순실에 의해서 움직였고, 또 거기다가 정윤회 씨도 최순실 씨 말 한마디에는 쩔쩔매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작년 가을 겨울까지 오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아직도 지금 이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정윤회 씨가 이제 약간 남편이고 외부에서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정윤회 씨가 굉장히 실세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이 박원호 전무의 얘기에 따르면 굉장히 쩔쩔맸다. 방금 백성문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쩔쩔맸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가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굉장히 고압적인 말투로 말했다, 이런 정황도 드러났어요. 최순실 씨가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있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박헌영 씨인가요? 그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 과장이 맞아요. 예. 추가로 메모를 내놨잖아요. 예. 공개를 하면서 그걸 땅속에 파묻어놨다고 그랬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그걸 이제서 공개를 하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걸 꺼냈으면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뭐라도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최순실 씨로부터.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차은택 씨도 그랬고 고영태 씨도 그랬고, 최순실 씨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이제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에서 오는 그런 그 파워, 그 파워도 있었고, 그 플러스 어떤 사람을 다룰 때, 사람을 부리거나 할 때 어떤 그런 그 카리스마, 이런 게 상당히 컸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고요.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땐 갑질인 거죠. 아니면 최 씨가 청와대 비서관들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다면, 물론 여성 상위 시대에 부인이 어떤 부분에, 일정 부분에서는 운영권을 쥐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의 가정을 생각했을 때 남편한테 하지 마, 해,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집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사람들이 언제 눈치챘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보통 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남편한테 좀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순실 씨가 진짜 실세구나 생각을 사람들이 잘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걸 눈치챈 계기가 바로 정윤회 문건 파동 때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원희 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정유라 씨 그 승마 지원하고 그럴 때도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정유라 씨가 제주도에서 아이 낳을 때도 그걸 직접 다 챙기고 다닐 만큼 최순실 씨 그리고 정유라 씨랑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지기 전까지는 정윤회 씨가 제일 비선실세고 제일 1순위 권력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건 파동 터지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최순실 씨가 진짜 실세였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아마 삼성도 그 시점 무렵에 최순실 씨가 완전한 실세구나라고 파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그게 나중에 가서
결국은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마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는 것은 이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남편까지 쥐락펴락하는 거는 최순실 씨가 최태민 가문의 로얄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태민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해가지고 일각에서는 그 사교의 그 그 승계자, 2대 교주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파워가 최태민 씨로부터 최순실 씨한테 넘어갔고 저 남편인 정윤회 씨도 최태민 목사 하던 그 일에 옆에 스텝으로 일하다가 이제 그 말하자면 그 교주에 해당하는 분의 딸하고 결혼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파워의 이 힘이 그 동심원이 최태민 목사라든가 그 최순실 씨 쪽에 이제 1차 동심원이고 정윤회 보좌관 같은 게 실장 같은 게 그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 힘에서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그 최순실 씨가 청와대 들어가서 비서관들 데리고 회의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윤회 씨가 청와대 들어와 있었다면 그 비서관하고 정윤회 씨까지 데리고 아마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맥락이 있는 거죠. 이 남편도 쥐락펴락했던 최순실 씨, 딸과 그 딸의 남편에게도 굉장히 엄했던 것 같은데요. 정유라 씨와 정유라 씨의 전 남편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따로 살았었지. 아니야. 잠깐 있으시는 거라서 호텔에 계시고 그러셔서 저희 집은 불편하다고 그러셔서 네. 이런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딸인 정유라 씨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돌발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이 딸의 증언을 굉장히 제가 열공이라고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일 모레 최순실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증인으로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증죄가 추가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출석을 직접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19일에 나오라는 걸 제가 지금 그러니까 26일 날 나오겠습니다 하고 정유라가 했던 얘기를 일단 다 받아서 그걸 지금 열공을 하고 있다는데 그만큼 정유라 씨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증언이 충격파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순실 씨는 거의 모르쇠, 난 아니야, 난 아무 관계없어, 억울해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정유라 씨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삼성과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 세탁하는 과정, 그게 이제 범죄 수익 은닉 관한 법률 위반 부분까지 포함해서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부분인데 최순실 씨하고 삼성의 임원 2명이 이 말 세탁하기 전날 모여서 얘기하는 걸 승마 코치한테 전화를 통해서 들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시면 그 녹음 파일도 낼게요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런 걸 녹음해놨다는 게 참 저도 지금도 놀랍긴 한데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도 그렇지만 결국 이게 전혀 지금 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이 정유라 씨의 진술을 쉽게 말해서 깨지를 못하면 이건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증죄가 추가될 위험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까지 다 감수하고라도 나가서 어떻게든 정유라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보겠다. 라고 지금 판단했기 때문에 나간 것 같습니다. 자, 최순실 씨 국정농단의 최초 폭로자죠. 고영태 씨. 이 매관 매직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다가 이게 기각이 됐다고요? 예. 고영태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일단 기소된 공범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공범들이 다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쟁점이 너무 복잡한 사안인데 그 일반 국민재판을 해봤자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고 이제 조만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가 아니고 그 국민참여재판을 이제 기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참여재판은요 며칠씩 못해요. 네.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6개월씩 못 가는 거예요? 국민참여 배심원들을 모아놓고 그날 끝나야 돼요. 네. 하루 만에. 나가면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 쓰기 뭐하지만 배심원이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안에 끝냅니다. 근데 증인이 많으면 하루에 안 끝나죠. 그렇군요. 아주 길어야 이틀이에요. 아주 길어야. 그리고 배심원들은 바깥으로 안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 보기에는 이거 다툼도 많고 그리고 증인도 많으면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재판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 고영태 씨의 재판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아직까지는 고영태 씨의
육성이나 내용, 법정에서의 다툼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의 고정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 중에서 가장 뜨거운 사건만 라인업을 해봤습니다. 사건 라인업. 마치 수사반장이 된 것처럼 오늘 사건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청자 여러분과 추적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건 라인업을 지금 공개합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사건은요. 북한과 중국이 현재 탈북자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한 일가족 5명이 중국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서 체포돼서 다시 북송되는 과정에서 5명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제3국으로 이동하던 중에 탈북자 가족 5명이 네. 중국 공안에게 체포가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가던 길에 5명 일가족 모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야,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복수의 중국 소식통을 통해서 얘기가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북한을 탈출하게 되면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면 보통 브로커가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브로커와 함께 바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3국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 제3국으로 이동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윈난성 쿠미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공안에게 체포가 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안에 체포가 되게 되니까 이 일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 간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동당 간부 출신이라고 하면은 일반 탈북자와는 달리 실제 북으로 압송되게 됐을 경우에 엄청난 진짜 처형까지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에 대한 탈북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딸 2명, 아들까지 일가족이 탈북을 한 상황이라 예.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에게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좀 빼내달라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압송돼서 선양으로 가게 되는 조치를 취하니까 중국의 선양으로 가는 길이라면 결국 북한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아, 이거 브로커에게 돈을 줘도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구나라는 생각에 북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처형을 당할 걸 두려워했는지 탈북할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독약, 일종의 아비산을 휴대했다라고 하는데 그 독약을 음복하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사실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누구든지 간에 북으로 압송됐을 경우에 사망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깐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행동이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들이 있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옳초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데 중국의 공안에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갖고서는 탈북자들을 북으로 압송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현재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과 제재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병행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일부 야당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 조치를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지 굉장히 고심에 빠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한국행 탈북가족 5명 일가족이 모두 동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중국이 해도 너무한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드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이렇게 단속을 강화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사건,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며칠 전 한국행을 위해서 중국 지린성 옌벤 거쳐서 제3국으로 향하던 탈북자 일가족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북한 압송 도중 북송 후 가혹한 처벌이 두려워서 모두 자살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구멍난 인권 관련 대중 외교 복구에 힘쓰기보다는 북한 정권을 배부르게 하는 민간 차원의 지원에 더 집중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입니다. 강제 북송 중단과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인권재단 이슈를 거론한 겁니다. 북한 인권재단이 10달 넘도록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북한 인권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분노가 치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북한 인권재단의 여당목 추천자 리스트를 지금 계속 10달째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인권재단이 지금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건데, 김용주 의원님, 일단은 말입니다. 중국이요, 좀 해도 너무합니다. 뻔히 북한으로 잡아가면 처형될 거 알면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끔 가혹했어야만 했는가? 네. 사실은 중국이
최근에 들어서 특히 사드 문제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2년 전만 하더라도 FTA 체결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훨씬 더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북한과 관계를 강조하면서 연변, 또 장춘, 심양, 이쪽 요동성 지역에, 요령성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관계를 활성화하면서 북한을 탈북하는 사람들을 다시 재북송하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에 대해서 말하자면 눈을 감는 그런 절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국가 보위성에서 중국과 거의 같이 말하자면 연계해서 색출하듯이 그렇게 탈북자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사실은 일정 정도 탈북자가 늘어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2, 3년 전부터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런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야말로 북한 인권법이 발효된 지가 1년 4개월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야권에서 얘기하는 북한 인권재단 같은 걸 빨리 만들어서 국제사회 공조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해서 이쯤 되면 좀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너무 이게 뭐 사드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걸맞는 미국과 또 러시아를 활용해서라도 조금 더 인권적인 차원에서는 좀 같이 가자라고 하는 좀 투트랙 혹은 쓰리트랙 전략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탈북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얼마 전에 재입북한 임지연 씨 가명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임지연 씨 남한방송에서 자주 출연을 했던 임지연 씨가 다시 북한으로 재입북을 해서 북한 방송 매체에서 남한을 막 비판했던 뉴스 보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탈북자인 김모 씨가 재입북을 했다가 재입북을 했다가 다시 탈북을 해서 우리 경찰에 최근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 씨가 다시 재입북을 할 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때 여권과 주민증, 탈북자들의 전화번호가 담긴 그리고 하나원의 탈북자 정착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문건을 북한 보위부 요원과 접촉해서 건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재입북한 탈북자들을 향해서 이른바 공작원 논란까지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경찰이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탈북민의 주거지를 방문해서 일단은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소재를 조사한 뒤 8월까지 보고하라. 경찰이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 중에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탈북자를 일단 찾아내라는 겁니다. 다시 재입북을 했거나 어디선가 북한 보위부 요원을 만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맞춤형 정착 지원을 하고 재입북 우려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재입북을 예방하라.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탈북자들이 재입북하지 못하도록 경찰의 정책을 펼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요. 북한 당국은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한 가족들과 소식이 닿으면 조국과 고향, 부모 형제를 배반했어도 관대하게 용서해 줄 테니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라며 탈북민들의 재입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최근 북한 보안당국이 자료를 하나 펴냈는데 이게 다 장군님의 뜻이다. 재입북한 사람들은 아파트를 제공받았다. 유언비어 퍼뜨리는 거야. 아파트 준다. 다시 와라. 교화소에도 끌려가지 않고 잘 살고 있다.